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의 제2장 스콜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중에서도 세 번째 페트루스 아벨라루두스라는 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희님 인도해 주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네. 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책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세 철학사 관련된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처음에 돌풀님께서 알려주신 코플스톤의 중세 철학사랑 그리고 이게 에티엔느 질송의 중세 철학사 두 책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이제 겹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참조해서 좀 보충을 해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벨라르두스 이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제가 천천히 보충을 해 보겠고요. 다음번에 할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선에서 또 한번 읽고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읽고 돌풀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522페이지 페투루스 아벨라르두스입니다. 인물과 저작 부분을 한 문단이라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지난번에 안셀무스를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진리들을 합리적으로 꿰뚫어 보려는 안셀무스의 계획은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 다른 책에서는 페테르 아벨라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촉진된다.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질적이고 기술적으로 촉진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아벨라르두스는 개성과 파란만장한 생애 그리고 활동력과 분방한 사고에 의해 특출한 인물이었다. 여러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이 문제들을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 법학자 베르놀드가 창안하고 안셀무스가 사용한 방법, 서로 모순되는 그 권위들을 대립시키는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그에 져서 그렇고 또 그렇지 않다. 되게 제목이 마음에 들고 심오한데요. 내용은 어떤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면서 읽어볼 텐데 그에 져서 이것에 따른 근본 사상이다. 이 책은 스콜라학의 방법이 형성되는 데에 특별히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대전의 발판이 되는 토론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윤리학의 주저는 윤리학 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고 가이어와 그라프만에 의해 새로이 발견된 그의 논리들, 저서들, 그를 제1급의 중세 철학의 철학적인 두뇌에 끼어들게 한다. 하는 그라프만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 아벨라르두스의 논리학에 관한 다음의 책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벨라르두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학, 윤리학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입각해서 이 시대를 읽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법한 맥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돌풀님께서? 저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권위들을 대립시키는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딱 보면은 백분토론이 생각나요. 찬과 반이 대립하는 그런 양쪽의 주장을 골고루 들을 수 있으니까 공정성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진희님은 서로 모순되는 권위들을 대립시키는 방법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면 내 주장만 하는데 궁금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쪽의 편만을 들거나 한쪽의 관점을 채택해서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를 시켜 나가게 되다가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제 생각을 해 놓았다면 그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하는 한 관점에서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양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맥락들을 왜 그런지를 탐구해 나가면서 두 개를 계속 절충시키거나 접합시키거나 대립시키는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탐구해내는 방법일 텐데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좋아하고요. 후기 구조주의에서 약간 시도처럼 되고 요즘에는 조금 여러모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서 두 번째 그 두 가지 양립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것들을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요인으로서 서로 되게 접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맥락들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틀을 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시도하는 것이 되게 큰 일일 텐데 그의 전제가 되려면 양쪽에 대한 근거와 충분한 알미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관점이든 저쪽 관점이든 아니면 이쪽 개념이든 저쪽 개념이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읽고 그 읽은 바의 논지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비판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통째로서의 시도,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대립, 그런 글쓰기 혹은 말하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100분 토론 보면 뭐 만약에 저 진보라 그러면 진보의 논리와 어떤 근거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보수 쪽의 논리나 근거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이걸 동시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론에 딱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날에도요. 예. 100분 토론은 토론 주체가 제가 잘 안 봐서 그러는데 토론 주체가 누구예요? 보통 정치가인가요? 아니면 경제학자? 뭐 다양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뭐 정치가도 있고 뭐 교수, 뭐 학자, 전문가 다 나오시더라고요. 예, 토론 주제에 맞게. 근데 아마 토론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100분 토론이라는 게 본인들끼리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이라는 매체로 송출이 되고 나름의 어떤 공익을 추구한다거나 유권자들에게 뭐 어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목적에 따라서 말하기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다 같이 공익을 위한 어떤 논제가 던져지더라도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지만 정치가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하는 맥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100분 토론이 여기에서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A 하면은 이제 보편의 문제라고 다뤄지고 있고, B에는 529페이지 윤리학, 그리고 끝나게 되네요. C는 이제 후세에 미친 영향인데요. 아마도 이 이름이 어렵죠? 아벨라르두스 또는 아벨라르가 논리학이나 아까는 여기 논리학이 아니라 토론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윤리학의 저서의 제목에도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어떤 많은 빚을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입각해서 뭐 윤리학이나 논리학이나 토론술 무엇으로 불렀던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에 대해서 좀 짐작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후세에 미친 영향도 아마 이 아벨라르두스를 따르게 되는 여러 후대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게 되었는지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서 이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24페이지이고요. 보편의 문제입니다. 철학사에 있어서 아벨라르두스의 의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보편의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에 있다. 중세기의 위대한 권위자 보에티우스는
우리가 재밌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었죠. 네. 궁극적으로 좀 더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이제 이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시작해서 플라톤적으로 끝맺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집중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의 책은 계속해서 읽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왔다. 아포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두 거대한 학자들의 모순점 혹은 접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밖에 이 문제는 여기서는 보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시작하여 플라톤적으로 끝맺었던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겹쳐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신학에 대해서도 매우 기묘한 것이었다. 예컨대 삼위일체론은 신이 세 가지 위격을 가졌다고 선언하고, 구원론은 원죄가 인간 자체에 붙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해설 아니면 예시를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성이나 인간성이라고 하는 보편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으로, 예컨대 하고선 질문으로 끝났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좀 나름의 정리를 통해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라르두스가 이 앞선 보에티우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것이 보편의 문제와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지점을 들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신과 인간에 대해서 신이라는 보편이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이라는 신으로 아울러지고 보편으로 아울러지고, 그리고 보면 인간이라는 보편이 있어야 이게 원죄가 성립이 된다. 요런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성, 뭐 인간성 이런 보편적인 개념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보편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중세의 대표적인 논쟁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일단 미리 좀 말을 해보면 이게 되게 간단해요. 뭐 실제로는 보편이 있다. 아까 뭐 신, 인간 뭐 이런 것들 보편이 있다. 뭐 유명론은 보편은 이름뿐이다. 근데 보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주장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존 철학자들이 다 실제론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유명론자들은 이때 당시엔 최근에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보편은 마땅히 당연히 있다고 이전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땐 보편이 없는 것 같은데? 보편은 이름뿐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주장을 새롭게 던진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재밌잖아요. 원래 실제론만 있던 그 실제론이란 이름 자체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실제론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유명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론과 유명론이 대립을 하게 되고, 이런 구도가 좀 재밌게 요번에 좀 관전 포인트로 받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책을 지금 제가 잠깐 훑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벨라르 전에 우리는 안셀무스까지 하고 끝냈죠. 근데 안셀무스 말고도 다른 철학 아니면 이론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간에서 약간의 보편 논쟁, 본격화된 보편 논쟁은 아니지만 그 보편 논쟁 비스무리한 뉘앙스의 그런 논의 자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철학사, 중세 철학사 참고하셔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고 이게 아벨라르두스를 들어오시면 조금 더 첨예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 또는 보편자 자체를 어떤
어떤 형태로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질송의 중세 철학사는 약간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집합의 형태로 이해를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본질인데 그 본질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위치로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꼭 대립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컨셉의 보편에 대한 여기서 이제 문제라고 나왔죠. 그래서 논쟁보다는 논의 자체를 많이 풍성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524페이지 두 번째 문단 꽤 긴데요. 빠르게 읽고 아벨라르두스의 논의는 526페이지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의견은 오래전부터 서로 엇갈려 있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실념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명론, 이 두 가지였다. 비판적인 실제론과 구별하기 위해 초실제론이라고도 불리는 신념론은 약간의 다른 뉘앙스, 다른 단어를 차용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만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제론 혹은 초실제론, 실념론에 대한 약간의 차이들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이해를 한 상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론이다. 플라톤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모든 것들에 앞서 존재하고 있는 보편자를 인정했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보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반대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면서 보충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 알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서 우리들은 여기서도 또 다른 새로운 실제 개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종에 비하면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보편 자체에 대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제 플라톤에 대한 보편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적 보편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부터 옛날부터 원래 이런 논의는 있어 왔다. 이제 돌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자 자체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믿고 예컨대 하면서 개인의 영혼과 신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에게 독자적인 실체, 실제, 인간성 등등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뚜르네 오도라는 이런 사람이 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도네요. 라는 사람이 뒤에 와서 교황 실베스터 2세가 되었던 랭스의 게르베르트 이 사람도 다른 책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한 문장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지나가지고 있지만 챕터로서 좀 끊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참고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견을 주장한 가장 대표자는 샴포의 비렐름이었다. 그에 의하면 종의 보편적인 본질이 개별적인 실체의 전제를 결정짓고 따라서 개체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기껏해서 종의 변화한 형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종은 유의 속성이며 따라서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앞선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새로운 경향이라고 해도 이제 다른 등등에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보편자 안에서 보편적 실제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생각되어진 것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의 반대, 여기서는 좀 대립되는 관념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있는 것은 항상 개별적인 것에 따름이다. 11세기 이르러서는 일단의 반실념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실제론, 초실제론, 실념론으로 구분했던 그것들을 여기서는 반실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보편자란 오직 이름일 뿐이며 사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표자는 콤피뉴의 로스켈리누스이고 그에게 있어서 보편자란 소리. 여기서 이제 보편자란 무엇인가 앞서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누구는 집합이고 누구는 위치로 설명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콤피뉴의 로스켈리누스라는 사람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지점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날 보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로스켈리누스라는 사람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약간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름을 사물에다 대립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이러한 초기의 유명론이 이미 14세기 회의나 근대 개념론을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을 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분명하다. 이제 여기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회의, 이제 우리가 방법론적 회의라고 이제 그 데카르트가 사용한 그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근대 여러 개념론들, 그런 것이 이제 거꾸로 영향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인데, 이미 중세부터 이런 컨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선. 네. 그러하고요. 이 개념론에 의하면 우리들의 개념은 존재 자체에는 접근하지를 못하고 오직 개념적인 것으로만 끝나고 만다. 로스켈리누스는 보에티우스의 논리학의 견해로부터 외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보에티우스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찬가지로 매우 문법학적으로 깨어져 있으며 특히 명사와 그 관계를 고찰한다. 그래서 보에티우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언어의 어떤 품사를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른 생각과 다른 인간상과 다른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되게 유명한 소설가 보레스도 언어에 집중해서 동사로 이루어진 나라, 명사로 이루어진 나라, 뭐 이런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이제 언어가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 해서 이제 상상의 어떤 픽션을 그려내었는데요. 상당히 되게 재밌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법하고 읽어보실 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은 소설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로스켈리누스는 명사는 그것에 해당하는 사태와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사태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이벤트인지 아니면 사태가 어떤 상태와 유사한 형용사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가 이벤트라고 하면 약간 특정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그런 명사의 형태나 뭐 기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상태라고 한다면 약간 다른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하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하튼 모든 현실적인 것은 반드시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명제는 신학에 있어서는 삼신설로 된다. 왜냐하면 꼭 같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위격에 속하는 신성은 그의 명제에 의해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편의 문제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실념론, 여기서는 초실제론과 같이 쓰이는 실념론이라는 개념과 유명론이라는 개념의 대립으로 그려놓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벨라르두스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 종래의 이론들이었는데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이게 이 논쟁이 이때 당시 왜 중요했을까를 그 배경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세이기도 하고 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은 보편자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보편인데 플라톤도 그렇고 이게 이데아가 보편인 건데 이 보편자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중세에 유독 이 논쟁이 엄청 치열하게 심각하게 그들에게 학자들에게 다뤄지지 않았나 요런 추측을 해 봅니다.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은 하는데요. 그 끝이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른 쪽으로 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럼 신학으로 끝났어야 되는 맥락인데 그것이 뭐 이제 논리학이나 아니면 이게 사물에 대한 뭐 이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철학적으로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맥락이로든 좀 흘러갔던 것 같고, 뭐 시작은 신학에서 아니면 신증명에서 시작됐을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보편에 대한 넓은 개념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좀 풍성했던 것 같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에 되게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지점, 끝지점이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능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수능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뭐 이제 우리 피셋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리트라고 하는 로스쿨 입시 시험에 이제 많은 수 이런 철학 어려운 지문들이 발췌돼서 가끔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 지문이 이제 아벨라르 지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편 논쟁에 대한 지문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는 보편자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면 공통된 이름으로 그 보편자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해지고요. 그 가리키는 어떤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뭐 그게 개별 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유명론이겠죠. 그 개별 사물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식이 유효해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이 이제 좀 유효하고 아벨라르두스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마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526페이지고 아벨라르두스라고 나오고요. 비렐름과의 논쟁 이렇게 나오죠.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언급됐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기까지가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컨셉은 많으나 이게 뭔가 거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는 이제 이 시대에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약간의 아이디어 정도만 이런 논쟁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가지고 간 채로 이제 아퀴나스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26페이지고요. 아벨라르두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나 그의 제자 아벨라르두스 누구의 제자인가요? 여기선 그의 제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로스켈리누스인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맞다면, 네, 로스켈리누스에게 논리학을 배웠다고 해요. 이 아벨라르두스가. 그래서 그의 제자 아벨라르두스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는 비판적이고 주관주의적이다. 그래서 실념론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샴포의 비렐름과의 날카로운 논쟁의 배후에는 일반적인 스콜라 학도의 토론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었다. 네. 부르셨나요? 시리가 여기 뭐 시리가 나올 게 없는데 갑자기 왜 나왔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주관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토론 이상의 무엇을 숨겨놓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지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이상학에 대한 최초의 회의가 생기는데 비렐름과의 논쟁에서 처음 그가 분리했었는데 만약 종적인 본질만이 개인에게 속하고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인간이란 이미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사람의 인간 자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아니 그뿐 아니라 더 붙이는데요. 오직 10가지 범주들만 남아있게 될 뿐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류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맥락을 짚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이 10가지 범주 내에서 다 해명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반증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우리들이 번연히 보고 있는 이 구별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라고 아벨라르두스는 자기의 반대자 비렐렘에게 묻고 그 밖에도 우리들은 하나여 동일한 존재가 서로 모순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예컨대 죽은 자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이죠. 현대 철학이나 현대 문학에 되게 많이 쓰이는 그리고 근대 현대에서 걸쳐져 있는 여러 되게 유명한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이 많은 수 차용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도 되게 유행하죠. 좀비. 네.
최근에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요런 거. 죽은 자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 선함과 동시에 악한 자. 선함과 동시에 악함은 오늘날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라고 인정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은 모순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모순율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논리학이 시작되죠. 그리고 종이 모든 것들, 그리고 만물, 이런 것에 의한 모든 것이라면 왜 유나 최고의 유, 에리우게나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앞에 우리가 에리우게나는 다루지 않았죠. 없었죠. 근데 다른 중세 철학사에서는 에리우게나 챕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가지 범주나 신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들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의 영향을 받아 비렐름은 자기의 견해를 바꾸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개체적인 사물들은 모두 실제로 어떤 독자적인 것이다. 개별적인 성격은 종적인 본질밖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물들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한해 있어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벨라르투스는 다시 사물들의 개체성이 각 사물들에게 독자적인 것이라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아벨라르투스는 다시 사물들의 개체성이 각 사물들에게 독자적인 것이라면 개별적인 사물들이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비렐름은 처음에 개별자들은 잘 처리했으나 이제 보편자는 잘 다룰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여기서 문장이 마무리되고 이런 문제들에 관한 토론들은 상당히 열띠게 행해졌다. 마침내 양쪽 논객들은 하나씩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아벨라르투스는 열렬한 연애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종적인 승리자였으며 이제 연애하면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최종적인 승리자 맞네요. 변증법의 거장이었다라고 이 문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벨라르투스와 비렐름 두 사람은 각각 보편 혹은 개별 두 가지로 우리가 키워드를 감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으로 각각 분리가 됐을까요? 각각 본인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론과 유명론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아벨라르투스는 유명론자고 비렐름은 실제론자죠. 실제가 있다는 게 비렐름이고 실제는 이름뿐이다. 요게 이제 아벨라르투스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기서의 질문들은 사실 질문들만 나열이 되어버리고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은 우리 다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겠고요. 인간은 다 다양성, 다 뭐 60억 인구다라고 하면 60억 개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통은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고요. 그 60억 인구들이 또 하나의 본질 혹은 보편으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 같은 인간으로 묶여서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제론과 유명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쪽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맞고 저쪽 관점으로 보면 저 말이 맞고 한데 근데 저는 요거 526쪽의 요 문단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의 이제 논쟁을 맞아. 보여주는 건데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이 토론을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부분인데요. 네. 뭐 이게 유명론이든 실제론이든 아니면 보편이든 개별이든 좀 떠나서 인간을 다 같이 묶어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오늘날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개인 하나하나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또 인간이 저는 좀 다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 시국이 코로나 이후 이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이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코로나 이후의 인간은 조금 다른 인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아기들이 뭐 물리학적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면역을 특별한 체계로서 가지고 태어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시국이 당연한 것처럼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대한 팬데믹 상황을 겪어낸 자신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젊었을 때 이 시기를 겪었는지, 노년에 이 시기를 겪었는지, 어렸을 때 이 시기를 겪었는지 등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서, 개체로서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이 논의는 개별에 대한 얘기든 이제 유명론이든 실제론이든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의 전체성이나 동질성을 좀 담지하고 전제 한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이라서 오늘날의 많은 다른 질문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외형상 뭐 눈이 2개고 뭐 손이 2개고 팔이 2개고 이게 인간이라 그래도 아니 팔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 정의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러면 뭐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게 통일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인간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나 될까? 그런 게 있긴 할까? 사람마다 다 인간을 다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도 명확한 건 없고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또 각자의 단체나 혹은 학자들의 견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자기의 입장에서 다 말할 테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정주행해서 네, 설날에 보게 넷플릭스.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결론이 스포가 될 수 있는데요. 한 개체가 거대한 스포는 아닙니다. 한 개체가 새로운 인류가 돼요. 근데 그게 주인공은 아니고요. 한 개체가 새로운 인류가 됨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사태를 다 이겨낸, 아니면 그 이제 약간의 1차적인 종식을 맞이한 그 결말 부분에서 인간과 혹은 좀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개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딱 봤을 땐 다 인간이에요. 전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완전히 인간과 다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좀비와도 다른 그런 새로운 개체가 생겨나서 되게 혹시라도 시즌2가 나오면 그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인문학계에서 되게 거대한 논의 중에 하나가 포스트 휴먼이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또 그 과학에 대한 얘기, 유전 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또 이어지게 되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아벨라르투스의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보편으로서 얘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오늘날의 사태와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네, 여기 39분 지금 40초인데요. 이제 40분 되면 끊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아벨라르투스를 이후에 2부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